술 취해 말다툼을 하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강원 속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상해치사로 24세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3시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중학교 동창인 A와 B씨 등 5명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잠시 집 밖을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친구들의 만류로 화해를 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고 A씨는 코를 골며 자던 B씨가 오후 8시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씨가 심한 욕설, 부모님에 대한 욕설, 모욕을 했다라는 것으로 때렸다. 이런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0년 12월 15일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내용만 보면 친했던 동창이 술자리에서 부모 욕을 하고 말다툼을 하다 술기움에 싸움이 있었지만 이내 화해를 했다. 그런데 B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기사 내용이 정말 잘못된 거라면 피해자는 사망해서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만으로 진실이 되어버린다면, 만약 사망한 B씨가 내 가족이라면, 내 친구라면, 내 지인이라면 어떨까요? 제게 고상만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다. 김원 사건 파일, 친구라는 이름의 악마들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위에 제가 읽었던 기사는 처음 사건을 알았을 때 읽은 기사였습니다. 그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구를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했습니다. 원래 알았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건에 대해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께서 꼭 청원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고 말합니다. 10년의 우정이라고 말하는 가해자와 그리고 방조자들. 첫 번째 섹션, 가해자는 폭행의 장소를 위에서 집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참 궁금하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새벽 3시쯤 집에서 폭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치고 여긴 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곳이 집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이 영상 속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이곳은 속초 조양동에 있는 모 아파트 앞 공터입니다. 주먹과 발로 무분별한 폭행을 자행하며 슬리퍼로 뺨을 세게 치는 모습,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무언가 길쭉한 도구로 사람을 때리는 모습도 장면이 포착됩니다. 바로 골프채였습니다. 이들이 말한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기록과 증거들이 그를 뒷받침하죠. 2020년 12월 11일 저녁에 가해자 24세 최씨와 피해자 그리고 동창 친구들은 함께 1차, 2차 술을 마시고 12일 새벽 2시경 최씨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한 PC방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PC방이 아니라 그 옆 공터로 이동해 무분별한 이런 폭행을 자행합니다. 골프채도 들고 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렁크에 기대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서 트렁크에 넣으려는 행동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게 실패하자 차에 싣고 친구 2명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 가해자 최씨, 이 모두는 가해자 최씨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말과 다르네요. 집에서 폭행을 했다. 뭐 말다툼 끝에 했다. 여러분은 이게 말다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물론 술자리에서 무슨 트러블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런데요.
분명한 건 집에서 폭행을 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전에 이미 폭행이 있었지요. 이후 집에서 양주를 마시자며 최 씨의 집으로 이동해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2차 폭행이 시작됩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자며 밖으로 나와 발생한 사건인데요. 최 씨에 의해 피해자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온 게 아니고요. 집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나 폭행하고 슬리퍼로 또 구타합니다.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았던 것이죠. 근데요, 거기 있던 방조자들은 더 끔찍한 짓을 함께합니다. 같이 있던 방조자들은 피가 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CPR을 하는 신용까지 하며 장난을 쳤죠. 이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 피를 닦아내고도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현장에 있던 자기들 말로는 동창이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없던 친구들에게까지 사진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결국 18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근데요, 기사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숨을 쉬지 않아서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요. 그 안에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의 시신을 차에 넣고 병원으로 간 게 아닙니다. 친구들한테 가서 야, 심장 뛰는지 좀 들어봐봐.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친구들이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자 그제서야 병원으로 간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당연히 의식도 없어 보이는 상황, 사진을 찍을 시간에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공통의 생각으로 구급차를 불렀어야 된다라는 건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폭행을 했지? 폭행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도 끝까지 봐주십시오. 하지만 어쨌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청원글이 올라오자 2차 가해가 시작되죠. 야, 24살씩이나 먹고 친구들과 안 만나면 되지. 폭행을 하고 그러면 모른 척하면 되지. 아니 왜 맞아? 아니면 뭐 맞을 만한 뭘 한 거 아니야? 아니면 부모 욕했대잖아. 10년을 왜 참아? 나 같으면 연락 안 했을 텐데. 이거는 다 얘기를 해봐야지. 자,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적인 특징과 둘째, 이런 문제가 바로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피고인, 판사. 피고는 현재 피해자와 합의할 의향이 있다. 피해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으니 더럽혀진 몸, 가해자와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게 어떤가? 2020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적인 것도, 배경적인 것도, 법적인 것도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시죠? 대한민국에 2000년까지 있었던 판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이런 소문들이 납니다. 아유,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아야지. 피해자들의 탓을 하지요. 되게 이상한 문제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피해자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폭력, 데이트폭력,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폭력, 이 모든 것들도 피해자에게 가서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이 안에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건 바로 지배의 심리입니다. 상대방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계속 때리다 어쩌다 못이 야, 미안해. 나 술 먹었어. 술 먹어서 너를 폭행했나봐. 야, 너무 미안하다. 자, 야, 그래도 도망을 갔었어야지. 지역적인 특징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괴롭힘은 폭행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장난이라는 면목으로 온갖 괴롭힘이 시작됐었죠. 당연히 피해자도 처음엔 장난, 친구들끼리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점 심해진 장난, 그건 가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게 장난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술자리에서 옷을 벗기고 밖에서도 똑같이 옷을 벗겨
이런 사진들을 찍어 유포하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버리고, 그리고 특히 가해자 최 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괴롭힘? 그 단계를 지나칩니다. 폭력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미안하다 라는 말로 일관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욕설, 폭력의 반복.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술에 취하게 되면 휴대폰, 지갑 등을 훔쳐 처분합니다. 그렇게 금전적 이득을 얻고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한 가해자입니다. 정말 친구였을까요? 평소 고민 토로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청원글에서 보셨던 분, 바로 진짜 친한 친구분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었죠. 평상시에도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은 1, 2년간 4, 5번 정도 잃어버린 것 같고 자기도 어떻게든 안 되겠다, 더 이상 모른 척 해야 되겠다라고 해 올 초에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곳이 속초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속초 조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대부분 이 지역적 특색이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좁습니다. 인맥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고요, 친구와 친구의 사이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역적인 특징인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누구도 만나지 않게 되었을 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매우 좋아했지만 어쨌든 처음엔 화가 나서, 여러분도 사람과 싸웠을 때 그런 감정이 있지 않으신가요? 싸워서 처음엔 너무 보기 싫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왜 싸웠는지를 모른다거나, 혹은 그 사람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요. 자, 결국에는 그 사회망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망 자체, 동창의 무리에 함께 있던 그 사회망의 단절을 뜻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인 가해자들의 사과, 그 문제에 다시 피해자가 나가게 됩니다. 피해자는요, 죽을 줄 몰랐을 겁니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총 2번의 폭행이 있었다. 1차 폭행, 집에서의 2차 폭행.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집에서의 폭행, N차 폭행이자 마지막 폭행이었습니다. 제가 왜 N차라고 했을까요? 정말 누가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차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죽게 할 생각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죄, 바로 상해치사입니다. 현재 최 씨는 상해치사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단어 같은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단어, 아동학대치사, 좀 이상한 말이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동을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무슨 문제 때문에 아이가 사망해서 치사, 그런 거의 범주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학대와 치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상대방이 저항할 수도 없고 저항할 노력, 신체적 능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쪽이 일방적인 학대를 하게 되면 언제든 사망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다. 그건 가해자가 의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가해자가 죽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관점이 아예 다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폭력에 의한 사망은 저는 상해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상해치사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누군가의 트러블이 있을 때 실수로 사람을 치고 화해했지만, 아니면 쳤지만 그 사람이 그 문제로 사망했다. 상해치사일 수 있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니까 안 죽을 것이다. 최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몇 가지의 더 내용을 저희는 유족분들, 그리고 전달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최 씨가 골프채로 구타했다. 골프채로 때렸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평상시에 골프채를 갖고 다니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다닌다라는 말. 그런데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께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바로 사망한 그날입니다. 그날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를 빌린 게 최 씨입니다. 그리고 최 씨는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그렇게 올립니다.
피해자를 써놓고 피해자 잡는 날, 즉 계획적 폭행입니다. 자기가 아무런 감정적인 문제도 없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부모 욕을 했다? 부모 욕을 할 걸 미리 알아서 골프채를 준비했다고요. 그 이전에도 골프채를 빌렸던 기록, 폭행 기록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속상태 유치장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채로 때린 건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근데 이거에 대해 너랑 같이 있던 방조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 라고 했더니 진술 번복을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골프채 폭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에 공터에서 한 폭행인데 집에서의 폭행은 왜 기억을 할까요? 술을 거기서 더 마셨는데 술이 깬 걸까요? 말이 안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의 장례식에 못 갔다고 힘들다, 그만해라 라는 식으로만 말을 합니다. 가해자는 평범하게 친구끼리 술을 마시다 다퉜고 화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믿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거짓말은 더 밝혀집니다. 가해자 최 씨가 사건 당일 저녁 6시에서 8시 잠을 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6시 50분에서 7시 50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받은 기록도 확인됩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최 씨는 자신의 친구의 장례식에 못 가서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친구를 병원에 두고 증거인멸 시도를 합니다. 블랙박스를 전부 파손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골프채 사진 및 피해자 잡는 날이라고 적어놨던 계정도 삭제 혹은 모두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죠. 저희도 통화를 하며 하나 알아낸 게 있습니다. 분명 구속상태인데 누군가가 가해자 최 씨의 페이스북으로 접속한 게 확인이 됩니다. 페이스북은 최근 접속 중, 시간 이런 게 뜨잖아요. 그게 확인이 됩니다. 구속 중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접속했을까요? 누군가가 증거인멸을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현재 최 씨를 혐의는 상해치사 그리고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다른 친구 2명은 특수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사건,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이 말 그대로 묻지마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제가 방송에서 진행한 적도 있었지요. 이 사건에선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술에 취한 가해자가요, 가서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를 30분에 걸쳐 폭행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경찰은요, 가해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죠. 하지만 검찰은 당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살인으로 바꿔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분명히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로 갈라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보셨던 방금 그 사건, 주먹으로 폭행하고 질질 끌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폭행을 한 것이죠. 근데 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과 다르게 검찰의 판단은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일반 상해치사가 아닙니다. 갑자기 친구들끼리의 말 다툼 속에서 너 뭐야 하고 때렸다 화해하고 사망한 그런 정말 상해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학대, 폭력, 우리가 얼마만큼 폭행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 많은 시간만큼 피해자는 친구로 남고 싶었고, 친구이길 바랬고, 친구이니까 믿었고, 친구이니까 용서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그걸 다시 역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고 자신들의 놀림거리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들의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지 몰랐다고요. 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면 첫 번째 폭력보다 확률상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사망의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요? 처음 만난 사람을 때려서 사망할 확률보다
계속적으로 지속적 폭행을 했을 때 분명히 사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검찰로 송치됐다 합니다. 이 사건에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기소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생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뒤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솔직히 상해치사로 볼 수도 없고요. 이게 왜 상해치사일까요?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일반 폭력도 아니었고, 동기도 들고 자기는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바뀌어야 될 내용들이 많다. 법적으로도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참 많이 안 바뀌었죠. 예방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병행이 되고 많은 관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형량에 대한 문제들도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방송을 드렸지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강간에 대한 것도 나눠져 있어요. 강간죄와 준강간 이런 게 있잖아요. 둘 다 형량은 똑같지만 이름을 나눠 놓은 이유가 범죄를 시작하는 그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지만 강간죄는 무력, 폭력, 상해,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무력적인 것들이 들어갔을 때 강간죄라는 명칭이 붙고, 준강간죄라는 건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범행을 자행하면 그걸 준강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준강간이라고 형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데 세분화를 시켜놓은 것 뿐이에요. 다르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도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살이라는 것도 누가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거. 자살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 누군가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다라면 그건 자살이 아니잖아요. 자살을 당한 거지. 그런 것도 세분화가 되었으면이라는 생각이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동학대 치사를 저도 예를 들었지만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을 때려요. 우리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때릴 때 양쪽이 같이 때리면 양쪽이에요. 근데 한 명이 한 명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폭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싸움이 생겨서, 트러블이 생겨서, 뭔가 뭐 지속적인 게 아니더라도 갑자기 트러블이 생긴 두 사람에서 일이 발생됐다. 그래서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뭐 이런 식이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은 더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건 그런 일반적인 폭력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폭력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이잖아요. 한 명은 저항도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고, 한 명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고, 골프채로 사람 때리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잘해봐야 될 문제예요. 처음? 안 죽네? 이런 생각이잖아요. 안 죽네?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좀 생각을 조금만 해보더라도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또 올리신 건데, 머리를 때렸어요. 골프채로 사람을 때리는데 머리를 때린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 처음이면 실수로 그럴 수 있죠. 처음이면 실수로 그럴 수 있다. 이해할게요. 100번 1000번.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이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폭행이 많았어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상해치사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상해치사인 거랑 형량이 똑같이 나오잖아. 진짜 상해치사인 경우들도 있어요. 법령으로 봤을 때 정말 죽일 의도가 없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시비가 붙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행동으로 봐야 돼요.
맞잖아요. 행동으로. 사람이 맞고 기절했어. 기절했는데도 때려. 이건 의도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문제라고 봐요. 내용만 봐도 그때 당시에 방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땐 장난이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리석고 스스로가 좀 그렇다는데, 뭐 지금 혐의로 입건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러더라고. 데이트 폭력도 있죠. 가정 폭력도 그래요. 상대방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몰랐다. 너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땐 전혀 기분이 안 좋을 거거든요. 이분은 우연히 목격하신 분이래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세상 거기가 되게 좁으니까 동네가 만취도 받고, 뭐 그 앞에서 이제 그 가해자죠. 근데 위에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피투성이가 돼서 걸어오는 걸 봤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건 또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나,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N차 폭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N차 폭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도 이런 폭행이 있던 거예요. 눈 떠가 봤더니 소야초 뒷산에 세워져 있었고 차에 오빠들 아무도 없어서 봤더니 산에 내려가는 길 밑에서 그 가해자랑 그 방조자들 둘이서 피해자를 무슨 짐짝 들듯이 들고 팔다리 들고 올라오는 걸 봤어. 무슨 생각 드세요? 사람이 기절을 한 적도 있단 얘기예요. 그럼 그 전에도 숨 쉬나? 숨 쉬네. 안 죽었네. 얘는 알았다고요. 저는 뒤에서 좀 세게 얘기할게요. 이 새끼들 살인죄예요. 이거 절대로 상해치사로 끝내면 안 돼요. 그 전에도 피해자가 쓰러진 적이 있었고 의식을 잃었던 적이 있다는 건 확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증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사람이 기절하고 쓰러진 상태에서 확인해보고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폭행을 했다는 건 확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체크가 됐다라는 거. 물고문도 있대요. 정말 저는 이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서 검찰에서 살인죄로 기소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으로 전해드렸습니다.